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으로 불려온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3위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3년 전 정리해고로 시작된 콜트콜텍 노사분규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노동자 3명이 먼저 복직하고 나머지 해고자들도 흑자 폐업을 했던 국내 공장이 재가동되면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13년을 기다려온 해고자들에게 복직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봤습니다. 한 조합원은 복직을 하더라도 한 달도 못 채우고 불과 29일이면 퇴직하게 됩니다. 그는 47에 해고돼 올해 정년인 환갑을 맞았습니다. 흑자 폐업을 강성노조 탓이라고 했던 당시 집권여당 대표, 권력과 재판 거래를 한 대법원. 그 정권이 촛불에 무너지고도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고 이제라도 명예를 되찾아 다행입니다.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 4,464일 거리의 노동자로 살아온 김경봉 조합원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는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 정준영 집단 성폭행 의혹, 긴장도가 높아지는 패스트트랙 정부, 아동기관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력자 등에 주목합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고 러시아 언론은 25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기차로 20시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이 오늘 오후 평양을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공은 바른미래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3당이 당내 추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열세를 쥐인 바른미래당은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핵심 무대가 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국내 중견그룹 회장 이모 씨도 수시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그룹 회장은 별장에 간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아직 연결식을 치르지 못한 나머지 4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희생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중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합의하면서 미뤄졌던 장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전국의 아동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대 전력자 21명이 버젓이 아동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21명 전원에 대해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합의한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인 여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이렇게 세 정당은 만장일치로 추인 절차를 마쳤지만 바른미래당은 3시간 넘게 경론을 벌이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은 이번 토요일에도 장외 집회를 열어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합의안 추인을 한 여야 3당 입장부터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오전 10시에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4당은 오늘 추인을 받으면 모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상징인 선거법을 진전시켰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된 기소권 일부 부여나 공수처장 임명권 등이 아쉽지만 기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가 큰 변수 아니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선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참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표결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와 개표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시작부터 공개 여부와 표결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원의 의원총회는 공개로 되어 있고요.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국당인 주말인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지난 20일에 이어 2차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연결식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함세웅 신부가 집전한 장례 미사로 시작된 연결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와 삼남 홍걸 씨, 그리고 김 전 의원의 부인 윤혜라 여사 등 유가족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함 신부는 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민주화와 인권,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 몸바쳤다며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잘 견뎌냈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유해는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광주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공항에 북측 수송기가 도착하는 등 막바지 북러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 앞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하면 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 도착까지 이제 만 하루가 남은 셈인데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곳곳에서 준비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으로 오전 10시쯤 북측 수송기와 여객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와 각종 준비 물품, 또 북측 경호원 등을 싣고 온 것과 같은 수송기로 보이는데요. 이제 경호원과 북한 취재진 등도 입국해서 사전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앞으로 진행될 회담의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기 항공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열차를 이용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취재진 접근을 막는 점 외에 추가로 통제가 진행되거나 경호 요원이 배치되는 등의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창틀에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등 세단장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17일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이곳을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리무진이 기차역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차량 출입구를 20cm나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늦어도 오늘 오후에는 평양을 출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곧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현지 언론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도착할 것이라며 내일 새벽 열차가 북러 국경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정상회담장으로는 극동 연방대학이 유력하다고 보도가 되더군요. 실제로 준비 작업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 장소로는 루스키 섬 안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곳인데요. 섬으로 향하는 다리만 막으면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쓰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에 적합한 장소라는 평입니다. 큰 행사 때마다 주요 회담이 열렸던 건물은 이 물청소가 한창이었고 내부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이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 바로 앞,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는 호텔 5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 2개 건물 앞 입구에는 하얀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용도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고 취재진의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도 숙소 앞 그리고 회담장 앞에 비슷한 모양의 하얀 천막이 설치됐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정상급의 묵을 숙소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모두 학교 안 호텔에서 묵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서 25일 극동 연방대에서 회담을 할 예정이고 또 김 위원장이 대학 내 호텔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곳 현지 언론은 김 위원장이 26일까지 머물며 지난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들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블라디보스토크 곳곳을 김정일 부자 배지를 단 북한 측 인사가 둘러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묵고 있는 숙소에도 북측 인사 4명이 목격됐는데 어제 도착했다면서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지만 김정은 위원장 일정 등과 관련한 질문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윤입니다. 지난 17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형집행정지라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형집행정지란 수용자에게 형집행을 계속하는 게 가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을 때 검찰이 형집행을 정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권력자나 재력가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 씨가 있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0년 5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65일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형 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이후 수차례 연장하며 줄곧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재력가들은 사례가 많습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은 1년 뒤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2002년 남아있던 형 집행이 면제됐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은 2년 1개월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 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납니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돼 있습니다. 계기는 윤길자 사건입니다. 영남재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 씨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3년 만에 형 집행정지로 감옥을 벗어납니다. 파킨스병, 유방암 등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뒤에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임의로 열리던 심의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됐고 외부 위원 중 의사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시키게 했습니다. 제도가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여전했습니다. 2016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휠체어에 탄 채 나중에는 응급차에 실려와서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광복절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린 행사에 참석한 이재현 회장은 한결 편해진 얼굴로 두 발로 서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출소 여부는 심의위원회 판단과 윤석열 지검장의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옛 연인 황하나 씨와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하는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은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대질 조사에서 구속적으로 방향이 선회됐습니다. 자, 영장 신청은 언제 한 거죠? 네, 오늘 오전 경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검사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일주일 만인 오늘 이 결과가 나온 만큼 마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진행했던 소변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와 그동안 경찰은 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마약 본검사 결과도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직접 증거가 없다면 구속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마약 혐의와 관련된 정황들은 상당수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앞서 구속 송치된 옛 연인 황하나 씨가 공범으로 박 씨를 지목했는데 황 씨 진술이 꽤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황 씨는 올해 초 필로폰 수십만 원어치를 산 뒤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마약 구매 정황으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이 부분을 추궁했는데요. 박 씨는 황 씨 부탁으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질 조사까지 검토했지만 일방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적은 데다 이 국과수 결과가 나온 오늘 영장을 신청하면서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박 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만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고소장을 내고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집단 성폭행 의혹 또 있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우선 지난주부터 거론됐던 2016년 3월 사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은 언제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오늘 오후 고소장을 낼 예정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2, 3시쯤 모처에서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직접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 씨 등과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정 씨를 차렸을 때의 상황을 보면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남성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구성원들로 가수 최종훈 씨와 클럽 버닝썬 직원 등 모두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이들의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과의 사건을 배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 이 사건에 앞서서 2달 전에 또 다른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 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6년 1월인데요.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버닝썬 MD 김모 씨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로 여행을 갔다가 역시 같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준영의 대화방 내용을 분석하던 경찰은 여행 기간의 오간 대화 가운데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과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때 고소장을 제출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정준영과 최종훈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 씨, 이번 주에 다시 소환하는 겁니까?
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를 이번 주 안에 다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들과 관련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와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파티에 참석했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뿐 승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여성들의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을 볼 때 이를 대가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파티에 초대된 것 자체를 성매매 알선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승리를 다시 불러 성매매 알선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연 매출 수조 원대의 중견그룹 회장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그룹 회장은 윤 씨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고 금전 관계까지 있었지만 부적절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기를 보면 2010년 윤 씨는 이 별장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중견기업 S그룹 이모 회장입니다. 이 회장과 윤 씨와의 연결고리는 별장만이 아닙니다. 윤 씨는 2006년 서울 목동 역세권 노른자 땅을 고급 빌라 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저축은행에서 3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을 함께한 사실상의 파트너가 바로 S그룹. 윤 씨가 개발하려고 한 목동 131번지 일대 중 한 곳이 S그룹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기록을 봐도 윤 씨는 해당 그룹 측과 구두 계약만 맺고 수백억 원짜리 개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장이라는 사람도 윤중천 씨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사업을 해야지 자기가 이걸 팔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악어새 같이 서로가 필요한 거야. 윤중천 씨는 와갖고선 이거 인수하려면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윤 씨와 이 회장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였을 뿐일까? YTN 취재진과 만난 과거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이 회장은 해병대 인맥으로 윤 씨를 알게 됐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10여 차례 성접대를 받았으며 관련 사진은 물론 동영상까지 있다는 겁니다. 윤중천 말에 의하면 최소한 비디오 테이프가 3개는 돼요. 수영장에서 찍고 뽀뽀하고 같이 칵테일잔 들이대고 사진은 수십 장 됐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 워크숍 명목으로 회사 돈 2,500만 원이 윤 씨에게 지출되기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목동 개발 사업이 무산되자 윤 씨는 이 회장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터지면서 둘의 관계도 틀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개인 어떤 성적 취향을 위한 거를 법인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면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법인 비용으로 처리를 했죠. 실제로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이 회장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경찰도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입을 닫으면서 둘의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윤 씨를 알게 됐고 사업상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돈을 빌려줬다며 별장은 몇 차례 방문했지만 성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를 함께한 공범인지 윤중천의 늪에 빠진 피해자인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소욱입니다. 이른바 별장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2013년 이후에도 윤중천 씨는 별장을 사실상 무단 점거하고 사기 행각까지 벌였지만 번번이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위해 윤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은 최근 별장 명의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어서 한동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제의 별장은 모두 6채입니다.
2013년 별장 성범죄 파문이 터지고 3년 뒤 윤중천 씨 별장 4채가 지인 2명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받아 10억 원 넘게 주고 별장의 새 주인이 됐지만 아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저하고 한 사람을 이제 내세워서 경매를 받게 하는 거죠. 나중에 자기가 다 환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씨가 이제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거에 있어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은 거죠. 근데 융자를 제 이름으로 받은 거예요. 2017년엔 한 채가 또 공매로 넘어갔지만 윤 씨는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도를 끊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협박이죠. 전혀 쓸 수 없도록 쫓아내려고 물도 끊고 보일러도 쓸 수 없도록 해놓고 하수도를 막아놔가지고 전혀 뭐 세수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1년 정도를 못 썼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해보래요. 다 총으로 쏴죽이고 못 살게 만든대요, 지가. 지금까지도 윤 씨는 친척 이름으로 낙찰받은 별장 한 채에 관리인을 고용해 살게 하면서 6채 전체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별장에서 딸 결혼식을 여는가 하면 문서와 도장을 위조해 펜션 영업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임대차 계약서 있어가지고 거기 도장을 찍으셨던데. 원래 본인 확인을 안 하나요? 아니 저희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호화 별장을 가진 재력가로만 알고 윤 씨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을 날린 피해자까지 생겼습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면서 별장을 둘러싼 윤 씨의 사기극이 6년째 이어진 겁니다. 그동안 일부 사건은 고소까지 됐지만 그때로 윤 씨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게 제가 고소인인데 저를 막 윽박을 질러. 이거 뭐 그 아니네 뭐네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수사관이 저를 막 윽박을 질러 막.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최근 별장 명의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12대 11로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졌고 추인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의 최종 타결을 받고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12대 11로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타결한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 협상안과 관련해서 각 당의 추인을 받는 의원총회를 모두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불거진 당 내홍 사태와 겹쳐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12대 11로 합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 관한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검찰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등 성범죄 혐의에 관해 물었지만 윤 씨는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윤 씨의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동영상 자료를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강원도 산불 당시 불에 탄 집을 두고 몸만 피해서 빠져나온 이재민이 많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지만 지자체의 지원 기준은 까다롭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답지한 국민성금도 실제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은 500여 세대 1,200명이 넘습니다. 불탄 집과 사무실, 공장을 두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집 어느 뭐 아무것도 못 가져 나왔어요. 창원에 놓은 집 하나도 못 가져 나오고 이렇게는. 당장 생계비조차 없는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기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 소득부터 은행 예금까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수백 명 수요 조사를 했지만 대상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에서 답지하고 있는 성금 역시 당장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체별로 이뤄지는 모금 일정이 끝난 후 주민 의견을 모아 지급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피해 조사와 정부 심의,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나 실제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피해 조사가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지자체랑 협의해서 정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에 탄 주택 재건축 등 재기에 필요한 피해 보상금 지급은 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후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전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최근 저금리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 후 별표를 눌러주세요. 현재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상담원이...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바른미래당 어제 여야 4당 합의안 추인 소식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합의문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랜 토론을 거치고 그 토론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의안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또 3분의 2의 당론 의사결정 방식으로 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오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의원들 오늘 참석하신 23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비밀 투표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문에 따라서 오늘 추인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이 문제를 합의문의 취지를 반영해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눈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또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민국에서 바른미래당이 개혁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유감없이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에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오랫동안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설되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철저하게 분리시킬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만 수사의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되어서 기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다만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직접 수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그 직접 기소권까지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양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을 확보한 점, 이 점은 대한민국 권력기관장을 임명해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봐서 상당한 진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뒤 20년 넘게 논의만 무성했던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될지 모를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야 4당이 어제 합의안을 만들었고 오늘 4당 모두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대로 바른미래당도 합의안을 경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4당의 어제 합의는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입니다. 이 논의에서 빠져있던 한국당이 수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이르면 9개월, 늦어도 330일이 지나면 법안들이 본회의에 처리됩니다. 자, 한국당은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오늘 이 사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도 방금 속보 보셨을 텐데요. 자, 한국당 입장부터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조직이 의회라는 곳 아니 국회인데 국회에서는 토론과 수기 과정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당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10% 줄여서 270명을 지역구에서 전원 선출하자라는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토론과 수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각 당이. 사실상 특정 성향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당을 도외시한 그런 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시켰다, 스타 했다라고 봐요. 스스로 그렇죠. 왕따를 시켰다. 어제 나경원 대표가 왕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논의 출발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5명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1번이 이 연동형 비례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끝까지 안을 안 내다가 비례대표 폐지하자. 당연히 위헌 논란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약간 포퓰리즘적으로 국회의원을 10% 줄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5당이 합의했다가 그다음에 어제 합의는 이제 4당이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기본 취지는 거의 유지된 거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딱 믿는 구석은 하나였어요. 어찌 보면 선거제는 합의해야 된다. 그럼 합의를 하려면 논의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논의에 일단 안 들어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아주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미 있는 20년 만에 공수처가 이제 만들어질 어쨌든 기회가 찾아왔고요. 그다음에 선거제 개혁에서도 굉장히 그동안 우리나라가 소선거제이라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4당이 합의했다는 면에서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의회 역사, 그다음에 사법개혁에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이 사실은 12월 15일,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여했던 5당 합의의 연장선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국당은 한국당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고 주장하셨잖아요. 그 270석 안은 언제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안이긴 한데요. 이것이 저희 안이 안 냈다 그래서 현행 유지도 안의 일종인데 예를 들면 뭔가를 바꾸는 것이 항상 선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합의했던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해서 동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렸고요. 근데 권력구조 개편 없이 의회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선거 룰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 이런 제도를 활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조사처 조사 내용도 보면 물론 처리 기간이 길다는 이런 불만도 있지만 사실상 대상이 너무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이나 이런 테러리즘이나 기타 경제 위기나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또는 급박하게 처리될 부분이 아니면 굳이 이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이렇게 소수 정당이 원내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뭐냐. 소수 보호인데요. 소수 보호는 소수자의 이익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14석에 갖고 있는 이런 거대 야당마저도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국회 운영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사실 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정개특위 이제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이제 12월 15일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법 논의하자라고 한 게 12월 15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한국당이 아예 논의에 안 들어왔던 겁니까? 그래서 배제시킨 겁니까? 그럼요. 배제라기보다는 뭐 스스로 안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뭐 우리 토론도 계속 했습니다만 3월, 4월까지도 거의 안 들어오다가 이제 사당이 나머지 그럼 우리끼리라도 합의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이 나오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당론을 확정 지은 건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10% 줄이고 뭐 비례대표 폐지하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반발을 많이 샀죠.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그 비례대표라는 건 이제 헌법에 있는 사항인데 그걸 없애버리자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이 논의를 박쳐버린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정개특위라든지 뭐 본회의라든지 충분히 논의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트로 올린 다음에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논의가 쭉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제 사당끼리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겠지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불만이 있고 선거제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당도 의석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의석이 또 없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거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법개혁. 최근에 이제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버닝썬 사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저는 탄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 가능성이 있다. 이 논의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아마 장재현 의원께서도 나오셔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가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이 이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그런 식으로 진행됐던 것이지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보이콧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걸 봐졌고요. 네, 장재훈 의원이 그 지난번 정개특위 박범계 의원님하고 토론할 때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합의해서 추인까지 한 4당의 입장을 들어봐도 지금 현 부대변인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들어와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이미 나왔던 입장이 이거 추진 강행할 경우에 20대 국회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0대 국회에 한국당이 참여할 여지를 지금 안 준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논의 시작이다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시작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다는 의미는 이미 환경이 자유한국당의 이런 어떤 안을 도외시하고 그 안으로 가겠다는 환경을 조성해 놓고 시한까지도 못 박아놓고 거기 가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떤 다른 안을 내서 그 안에 대해서 토론과 수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결국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 따라서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합니다. 예. 자, 일단 25일로 해당 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특위입니다만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보이콧입니까? 아니면 물리 제지입니까? 저희 의원총회 오늘 의원총회가 사실은 바른미래당 속보 나오기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고려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안이 났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 유치원 3법과 관련한 신속 처리 안건 때는 한국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 회의장에 안 가고 불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수단에는 물리적인 제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필요하면 뭐 그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논의 결론 난 바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뭐
동물국회 얘기 나오면서 이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의사진행 방해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리적인 걸 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장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국회 선진화법 생긴 이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뭘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걸로 보고요. 아마 참여해서 아마 의사 진행을 뭐 좀 저지하는 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법상 돼 있는 거거든요. 소관 상임위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게 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하다 안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찌 보면 의지를 저는 부정한 거라고 봅니다. 뭐 다수결의 원리 중에서도 강화한 다수결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 뭐 여지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 다만 논의가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시한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 안에 대해서도 저는 뭐 아직 본회의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라든지 선거제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조정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선거제는 뭐 저는 본회의 가서도 사실은 통과된 다음에 선거제 그 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한마디만 말씀 올리면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면 그 경과를 떠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위헌의 여지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법안에 대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즉 한정위헌이라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그 말은 국회에서 이것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이 국회 구성 원리 또는 급박하지 않은 법령들 이런 법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 대해서 배분 절차를 거친단 말입니다. 각 합의해가지고. 근데 특정 상임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라고 해서 그걸 패싱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운영한다. 저는 이 부분도 위법 위헌 여부를 떠나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급박한 법안들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거법이 지금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21대 선거법 적용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결국 탈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후 3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군요. 네. 자, 조금 전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패스트트랙이라는 신속 처리 안건이라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데 국회가 좀 남발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헌법에 위배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모든 안건을 갖다가 패스트트랙에 지정동의해서 그 절차로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런 위헌의 소지도 있다는 취지예요.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현 부대변인께서 하다 안 돼서 했다고 했는데 하다 안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114석을 갖고 있는 제일 야당인데 하다 안 됐다는 의미가 그게 의회 지금 300석 중에 114석이 아직까지 그분과 수기 절차를 못 거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안 됐다는 표현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그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시점상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정없이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또 내년에 적용을 하려면 특히나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여러 시한은 뭐 지나쳤고요. 획정위원회에다가 넘기는 시한도 법정 시한도 넘겼고 이런 것들이 하다 안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현행 선거 제도가 완전 최악이다, 악이다 이런 규정이 있고 나서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라는 이런 전제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50%만 적용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과연 그렇게 고치는 것이 선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이라는 의견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것이 114명이 동의 못한 이유고요. 그렇다면 합의 과정을 거칠 때까지 현행 제도를 그냥 적용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시한을 둬서 내년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추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죠. 그럼 위헌 소송 제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제 의사입니다. 그것도 모든 수단 중에 고려사항으로는 될 수 있겠다. 검토 여지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아마 뭐 법률 지원단 이러면서 뭐
몇백 명 이렇게 모집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국회의 가장 기본은 과반이에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기본입니다. 기본. 예. 엄격하게 뭐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빼고는 기본이 과반이 기본 원리거든요. 민주주의에. 근데 네. 어찌 보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면서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60%로. 그리고 기간도 지금 뭐 굉장히 오래 집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안건 그랬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어떤 건 하고 어떤 게 못한다 그러면 더구나 강화된 요건을 해놓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위헌 가능성 거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어떤 싸움의 수단, 투쟁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아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분의 3, 그러니까 60%의 동의가 있어야 그 위원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들 구성을 봤을 때요. 지금 5분의 3은 지금 여야 4당으로 다 되는 건가요? 여야 사당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연 이제 바른미래당 지금 관건이 네. 이제 정개특위에 있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김성식, 그렇죠. 김종철 위원이. 예, 사개특위에 있는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과연 찬성할 것인가 이 네. 부분이 이제 항상 뭐 논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오늘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동안 아마 이 두 분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유보적인 입장 아니냐, 그러니까 기권이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봤는데 당론이 정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표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특위는 18명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서 5분의 3, 60%를 확보한다는 것은 18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각 그 두 특위 모두 민주당이 8명이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이 7명이고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그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그래서 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다 동의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찬성. 네, 맞습니다. 기권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사개특위 의원들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네 분의 바른미래당 의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개특위에 있는 두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두 분들이 이제 그동안 언론에서는 권은희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 같은 경우가 반대할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권은희 의원은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약간 뭐 유보적 입장이나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당론이 정해졌고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당에 가는 길에 따라갔습니다. 아니면 뭐 만약에 정반대한다 그런다 그러면 뭐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 한다든지 그런 정도 타협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론이 왜냐하면 정해지기 전하고 정해진 후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개혁특위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법, 이게 신설되는 법, 이걸 이제 처리하게 될 텐데 여기서 잠깐 어제 어떤 합의가 있었고 모레 어떤 내용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추진되는지 그리고 또 한국당은 여기에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잠시 확인하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특위의 구성을 봤습니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나요? 네,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예, 지정 동의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는 무기명이고요. 네. 그래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당론으로 정해진 바른미래당이 당론으로 정해졌긴 한데 지금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보면은 당론으로 지정할 때 중요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그 해석과 관련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그 2번의 이제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원 당규는 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따라서 당론이 아니다. 따라서 무기명표 기회에 본인의 독자적인 어떤 생각에 따른 투표의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정개특위에서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네. 사개특위에서는 있을 여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정개특위의 그 신속처리 안건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법이고요. 네. 그럼 선거법은 지금 한국당이 제일 반대하는 게 선거법 아닙니까? 선거법입니다. 그럼 선거법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시는군요. 구성된 분들의 성향을 보면 네. 그렇게 생각.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에서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어떤 정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합의하고 모레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추진되는 합의 내용들, 핵심 내용만 잠깐 내용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199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무려 20여 년 동안 될 뻔했다가 좌초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취지는 예. 고위 공직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대통령 측근, 친인척,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판검사 이런 네. 분들 우리나라 그동안 수사할 때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검을 많이 했었는데 그 특검의 대상이 됐던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동안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사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봐주기 예.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근데 이제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 좀 제가 보기에 시민사회에서 비판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기소 대상이 아니고? 네네,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인척 부분도 아마 좀 뭐 제게 대통령도 아쉬움 표시했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가졌던 큰 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제대로 처벌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이제 만들자고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 검찰의 권력을 좀 나누는 면도 있거든요. 네. 우리 당 입장에서 당연히 사실 수사와 기소는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구조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미국처럼 이제 미국 영미계통이야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수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이제 기소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만드는 게 저 입장에서는 뭐 예전에 2004년 뭐 개혁 입법도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전부 만들려다가 못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어떤 식으로든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저희 알겠습니다. 당에서 좀 양보한 겁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은 한국당도 동의를 하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에 공수처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는 사법 환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죠. 예. 사실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수사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악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올 때는 그 환경에 대해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현재 특별감찰관이라는 것도 공석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하는 그 부분도 현행 있는 제도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설 특검 내지 법에 의한 특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옥상옥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 낭비하고 악용의 소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제도적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등 대상이 일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빼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등 뭐 누가 대상이 되고 안 되고는 이미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수사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 공수처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회의원 내지 그 대상이 되는 그분들의 가족까지도 대상이 되거든요. 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맘만 먹으면 크게 정권이 악용할 수 있는 오히려 통로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공수처가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보는군요. 자, 국회의원 빼자고도 안 했다는데 왜 뺀 겁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법 통과를 위한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면 아마 뭐
쉽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만, 근데 지금 뭐 국민 여론이 한 70~80% 찬성하는 여론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다음에 아마 지금 현재 수사 중인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버닝썬은 경찰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뭔가 한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는 왜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은가, 그리고 왜 신속하게 수사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항상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왜 이게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특검 할 때마다 정치 분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제도가 생기면서 좀 나아진 게요, 검찰이 수사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 되면 특검을 갈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 공수처 같은 것도 저는 당신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 특히, 그리고 판사도 그렇고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단순히 이거를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적인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경찰, 검찰, 판사 이런 분들은 사건 수사를 하는데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라는 제도가 있음으로써 저는 뭐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공수처 70~80% 동의한다고 한 건 공수처 자체일 것 같고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물으면 여론이 달리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애초 정부 여당에서 추진했던 방안과 어제 합의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그동안 기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합의된 내용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만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사, 검사, 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관이 기소 대상일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기본 정부안과 일정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추천위 구성은 7명 정부안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7명 가운데 3명은 당연직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또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4명을 국회가 추천하기로 했었는데 이 가운데 여야를 2대2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 의결 방식도 위원의 5분의 4, 그러니까 80%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7명 가운데 최소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는 다시 말해서 야당목 2명의 위원이 반대를 하면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권을 보장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선거제 개편, 이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패스트트랙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실행이 되면 다당제가 될 것은 뭐 전문가 웬만한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요. 이게 다당제가 되면 나쁜 겁니까? 다당제가 지금 다당제의 취지는 각 그 국민의 여러 가지 계층이나 직역이나 이런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봉쇄 조항이 또 있어요. 뭐 3%, 뭐 5석 이렇게 봉쇄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행제도 하에서 과연 우리가 그야말로 말씀드리는 이런 국민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조직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현재 있는 5개 정당 갖고 여기 내에서 의석 배분 수준이다. 어느 정당의 의석이 더 높아지고 어느 정당이 낮아지고 이런 의석 배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지 다른 정당, 다른 이해관계 가진 여러 가지 국민들 의사 대변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3% 그리고 의원 5석 기준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할당받을 수 있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그대로라는 거죠? 아니,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3%는 그대로인 것 3% 맞는 것 같고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뭐 다당제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다당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당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금 녹색당이라든지 환경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적인 분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 분들도 항상 정당 노크를 두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 사회의 그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제와 뭐 다당제는 안 맞다는 얘기는 저도 뭐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실 정당 구조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이념보다는 지역주의로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데 저는 보다 더 다양한 정당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현재 당들도 있지만
현재 정당들이 만약에 지지를 못 얻고 다른 정당들이 지지를 얻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지 조항에 대해서 저는 뭐 좀 낮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 저지 조항이 어찌 보면 그런 뭐 작은 정당들에게 굉장히 문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양성을 위해서는 차후에 아마 논의 과정에도 충분히 변경의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하나 우려되는 것이 여러 정당에 들을 수 있는 여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해관계 단체, 이해단체, 이익단체로서 현재 정치권이나 정당의 압력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진 분들은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면 다른 이해관계를 전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없는 분들은 이 정치권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자, 제도를 통해서. 저희 시간의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멤버들 중에서도 선거법을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양보하면 어떡하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가 묻혀 있을 때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 떠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가 묻혀 있을 때는 움직이질 못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됩니다. 또 민주주의 붕괴 270일이 카운트다운 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입니다.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하는 국회, 이거 바로 최종 배우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민주주의 생명 시한부 270일이 시작됩니다. 패스트트랙의 시한이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막차에 올라탈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과 국회 보이콧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고 이제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한이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막차에 올라탈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합의안을 표결로 추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해 탈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오는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 열차편으로 평양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성범죄 사건의 핵심 무대가 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중견 S그룹 이모 회장도 수시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해당 그룹 회장은 별장에 간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했던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황하나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관계기관이 부상자 치료비 지원에 합의하면서 미뤄졌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국의 아동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21명이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명 전원에 대해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동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지원 기자. 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자, 새로운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윤중천 씨 언제 검찰에 출석한 겁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핵심 인물 윤중천 씨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었습니다.
윤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약 2시간 만인 낮 12시 10분쯤 검찰청사를 나섰습니다. 윤 씨는 취재진들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주 윤 씨가 건설업체를 내세워 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검찰 수사와 영장 심사위원회는 윤 씨의 태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 소환 조사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가 입을 굳게 다문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의 혐의를 보충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자, 검찰 수사단이 윤 씨의 성범죄에 관한 새로운 단서, 그러니까 새로운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물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을 밝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A씨는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 씨가 강제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에 과거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 해당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캡처 사진 등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특히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점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포함됐고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1, 2차 수사 과정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범행 시기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번복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물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에 등장한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성범죄에 관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도 이번 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사건 발생 7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한 분은 이미 연결식을 치렀고요. 나머지 4분에 대한 연결식이 치러졌군요. 네, 오늘 발인한 희생자는 65살 김모 씨와 김 씨의 소녀 12살 금모 양, 시각장애인인 19살 채모 양, 딸도 중상을 입은 57살 이모 씨입니다. 합동부장소에 영정사진을 받아둔 유가족은 눈물로 영정사진을 뒤따르며 희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데요. 희생자를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유가족들은 운구차를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이 모두 일가족이다 보니 유가족들의 슬픔은 더 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채모 양의 영정은 화장장으로 가기 전 다니던 학교에 잠시 들렀습니다. 교직원들은 먼 길을 떠나는 채양을 보며 눈물로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발인으로 사건 발생 7일 만에 희생자 5명은 모두 영면에 들었습니다. 네, 희생자들의 발인이 늦어진 게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희생자 유가족은 경남도와 진주시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인 어젯밤 합의가 된 건데요. 합의문에는 그동안 가장 쟁점이었던 중상 피해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협의체는 유가족 4명과 경남도 진주시, LH, 진주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유가족들은 이번 방화 살인 사건의 숨진 희생자들과 가족관계인 중상 피해자의 치료비와 생계 지원 등을 걱정해 왔는데요. 이번 합의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겁니다. 또 경남도와 진주시는 범죄 피해 유가족과 중상자를 위한 성금 모금 활동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경찰은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사과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비록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희생자와 부상자,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취재하고 있는 오태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0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1명이 아동 학대 관련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설 폐쇄와 함께 취업자 해임 명령을 내리고 점검 결과를 1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승재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전국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이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법무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34만여 곳에 운영자와 취업자 20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이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일제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21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가 6명, 취업자가 15명이었습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 시설 6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21명에 대해 시설 폐쇄와 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또 기관 폐쇄, 취업자들까지 해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뭡니까? 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가 종료된 이후 10년 이내에는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지 못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늘 낮 12시부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김승재입니다.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잘하세요. 다사고 관련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사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제 행사를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자! 네, 대한민국 교육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피켓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토론회 중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토론을 빨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이렇게도 저한테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이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이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드린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를 맡은 성신여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원내대표도 오셨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데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하시네. 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못 하시면 지금 아니, 지금 저는 여기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발디하러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막 퍼대는 겁니까? 의원총회에서 4시간 가까이 경론을 이어간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인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홍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에서도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기로 했죠. 네, 바른미래당은 무기명 투표로 이번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2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1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건데요. 결국 추인 조건인 과반을 확보하면서 여야 사당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 사법개혁 발전의 개혁정당으로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을 최종적으로 이루어내는데 앞장서서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투표와 개표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의총 직후 바른정당계의 자장격인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은 다수임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자괴감이 든다면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은 잠시 뒤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여야 3당은 앞서 일찌감치 합의안을 추인했고요. 한국당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가장 먼저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야 4당은 모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상징인 선거법을 진전시켰다면서 합의안에 포함된 기소권 일부 부여나 공수처장 임명권 등이 아쉽지만 기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다당제를 선택한 국민의 뜻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반성과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치졸한 짓을 하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야 사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는 소식에 한국당은 오전에 이어 잠시 뒤인 오후 3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이 긴급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경영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매각을 위한 계약 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600%를 넘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박삼구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무조건 매각을 포함한 새 자구 대책을 내놓고 나서야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지원하기 위한 영부채 매입에 5천억 원, 마이너스 통장 같은 형태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신용한도 8천억 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역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등 경영 개선에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자금 지원으로 당장 25일에 회사 채권 6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과 함께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 국적항공사이고 노선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수 희망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재무 구조가 처음 매물로 나왔던 5년 전보다 나빠졌고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인 악기 제조사 콜텍의 노사가 13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영호 콜텍 사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조인식에서 해고 노동자 명예복직 등의 내용이 담긴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13년 동안 끌어온 분규가 타결돼 다행이라며 복직 예정 노동자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잘못된 정리해고로 노동자가 고통받는 일이 전 세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3명의 노동자가 다음 달 2일에 복직하지만 같은 달 30일 바로 퇴직하는 이른바 명예복직의 성격을 갖습니다. 복직자 가운데 1명을 잠시 뒤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경기도 과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은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군요. 네, 이곳은 아직 흐린 하늘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소식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곳에는 고소한 한우 향이 가득합니다. 바로 2019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는 평소에 선뜻하기 어려웠던 우리 한우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즉석에서 직접 숯불구이 시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봄 날씨에 건강 관리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행사는 모레까지 진행되니까요. 맛 좋고 값싼 한우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호남 그리고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남부와 산간에는 8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충청 이남에는 10에서 40mm,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면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도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국내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콜트콜텍 노사가 4,464일 만에 해고 노동자 복지간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합의안에 정식 서명을 하며 13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07년 정리해고됐다가 이번에 합의로 복직을 하게 된 당사자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콜텍 노조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경봉 조합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합의안 조인식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은 했습니다. 예, 기분이 어떠셨는지요? 13년의 긴 투쟁 끝나면서 네.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콜트콜텍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본사 자회사 관계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콜트는 일렉 기타를 만들던 것이고요. 네. 콜텍은 어쿠스틱 기타를 만들던 것이거든요. 예. 이 두 회사를 한 번에 이제 정리해고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예, 선생님께서는 콜텍이신 거고요. 예, 저는 콜텍이죠. 네. 그 합의안을 보면 국내 공장을 가동하면 희망자만 우선 채용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가동을 안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투쟁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국내에서 공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쟁을 했고 네. 또 투쟁 과정 속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흐르면서 사장이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공장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 한국에서 공장을 안 한다면 좋다. 이후에 가동을 안 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고 그걸 공정을 받자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못 해준다.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럼 결국은 저희들이 나가면 회사를 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냐. 네. 누가 봐도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예. 지금에 와서는 이제 오랫동안 해서 정년 전에 복직도 해야 되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우리가 또 그동안 얘기했던 사과 복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제 회사가 한국에서는 공장 안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네. 이제 우리도 명예롭게 퇴직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서 건강상의 이유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저희들 평상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직 건강 검진도 안 해봤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직 건강은 괜찮습니다. 네, 그 장기 단식한 임재춘 조합원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요?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서 병원으로도 옮겨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요. 네. 네,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단식했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보식만 잘하면 그래도 회복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글쎄요,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13년 투쟁하면서 가장 힘들었다는 것은 일상이 다 힘들었겠지만 네. 어쨌든 가족들한테 잘못해주고 내 명예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을 고스란히 아내한테 맡겨놓고 제가 바깥에 나와서 투쟁을 했고 네. 제일 미안한 건 우리 가족과 식구한테 너무 지금까지도 이제 그게 가슴에 남아 있는 거고 투쟁 속에서 어려움들은 내부의 갈등도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생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고 할 때가 잘 힘들죠. 예. 하지만 또 반대로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쟁에 일단
경제력이 돼야 가정 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경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창 클 때 정말 저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막 들어가고 할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문 닫아서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빠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걸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아내하고의 이제 다툼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서 이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누구든지 가족에 묶였을 때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힘들고. 네. 그래서 이혼도 하게 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거 그래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받는다. 이것은 끝났을 때 가족들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고 당장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절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1심, 2심을 다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거래 대상이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투쟁 속에서 재판이 수없이 걸치면서 1심, 2심, 고등법원까지는 이겼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던 계기가 이제 우리가 그 공장을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고용이 불안해서 일단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1심, 2심에서 이겼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투쟁 과정 속에서 차장이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네. 꿈의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황금알을 낳는 공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공장이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거에 대해서는 좀 화도 나고 그래서 고등법원까지는 회사가 건실해서 해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이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회사가 건실해서 이후에 다른 어떤 것도 들춰볼 필요도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을 대법원에서 미래에 도래할지도 모를 경영위기를 들이댄 거잖아요.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아무리 뭐 수천억씩 흑자를 내도 미래로 짜만 하나만 붙이면 언제든지 해고하고 문을 닫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랑 똑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계속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 쌍용차 KTX와 같이 저희들 문제도 사법 거래에 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계와 가정은 파탄까지 이르게 한 그런 사건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 욕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정말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져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네. 철저하게 조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예, 힘들게 합의를 이뤄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복직을 하시면 금방 다시 회사를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정년 때문인 거죠? 정년이라기보다도 어쨌든 회사와의 이제 저희들이 사과 복직을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일단 사과는 이제 깊은 유감으로 이제 표명을 한다고 하고, 복직 문제도 이제 국내 공장이 없으니까 어디가 복직해서 일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 들어가서 고려할 공장이 없다면 들어가서 우리 명예 사원증을 받고 우리 스스로 명예롭게 퇴직하겠다 해서 이제 그 기간을 한 달로 이제 잡고 회사도 그것을 수용을 했고 그것을 수용을 했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내가 한 행위가 부당 해고를 인정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들이 복직 요구를 하고 복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정년까지 내 회사에서 일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명예롭게 그냥 빨리 퇴직하고
내 생활을 할 수만 해서 모두가 합의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타를 만들다가 13년 동안 거리의 노동자로 살고 단 한 달 동안 복직을 하게 된 김경봉 조합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가 집단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피해 여성이 나온 이후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한 정준영의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걸까요?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 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 데스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 지금 집단 성폭행 의혹 복수의 건인 것 같아요.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건 모두 2건인데요. 시기와 장소별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리조트 건, 그리고 2016년 3월 대구 호텔 건, 이렇게 두 사건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고 두 달 사이로 이런 집단 성폭행이 있었다, 피해 여성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16년 1월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준영, 가수 정준영, 최종훈, 그리고 이제 클럽 버닝썬의 그 직원인, 이렇게 해서 5명이 정준영이 초대한 지인들, 그러니까 여성들이죠. 여성들과 함께 홍천의 리조트로 여행을 갔는데 숙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네,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톡 단체방, 이 대화 내용인데요. 성폭행이 의심되는 대화 내용, 그리고 촬영물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증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이고 모두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는 밝히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복수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2006년 1월에는 홍천, 대구에는 3월이죠. 3월에는 대구. 자, 이 대구 사건도 뭐 내용이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준영 씨가 대구에서 그때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서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5과 그 여성이 술을 함께 마신 뒤에 인근 호텔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의혹인데, 홍천은 복수의 여성, 대구는 한 명의 여성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금 지목된 사람이 지금 1월, 3월 모두 5명씩인데 5명인데 공통자는 3명입니다. 정준영, 최종훈, 그리고 MD, 그 버닝썬 MD, 이렇게 3명은 그 두 장소에 공통적으로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MD가 구속된 MD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2016년 3월 사건도 역시나 증거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월 사건과 마찬가지로 카톡방에 올라온 그런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들이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이 의식을 잃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희롱하는 그런 대화도 있고, 경찰이 이 성폭행 의심 사진 6장, 그리고 녹취 파일 1건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그 피해 여성들이 그때 성폭행 당했음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얘기를 못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까? 두 여성들, 그러니까 두 사건의 여성들의 공통된 진술은 당시에는 이것이 성폭행이었는지 확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 정준영과 그 친구들의 단톡방 행위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럼 내가 피해자고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이게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계속해서 해왔던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카톡방에 그 내용들은 엄청난 증거가 되고 있는데 경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을 하지 못해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홍천 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찾아서 피해자 조사를 한 것이고 대구 건은 특정을 하지 못해갖고 그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이 스스로 변호인을 통해서 경찰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는 3월 건이 대구 건이 먼저 보도됐습니다만 경찰은 이미 그 홍천 피해자들을 특정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자, 어떻습니까? 그 지금 5명, 그 정준영 씨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5명, 이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이 5명을 모두 공범으로 볼 수 일단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은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누가 참여를 했느냐, 또 방조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5명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가 어떤 행위를 했던 간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네. 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네. 가해자로 짐작되는 사람들을 특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 누가 있었다더라. 네. 이 정도는 지금 진술을 한 그게 상황입니다. 뭐 다른 언론사는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네.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네.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부터 네.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홍천 리조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이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죠. 그렇죠. 이제 경찰이 먼저 특정을 해서 접근을 해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됐고요. 네. 대구 호텔 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뭐 2시에서 3시쯤에 제3의 장소에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이 만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만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 영상 촬영물도 모두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11건을 올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을 공유한 카톡방만 23곳, 참여자가 16명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촬영물들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촬영물들이 과연 합의하에 찍은 것인지 아니면 네. 지금처럼 집단 성폭행이나 강제 성폭행을 한 뒤에 올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건이 사건별로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카톡방을 들여다본 사람만이 그 동영상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은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거고. 알고 있다고 봐야죠. 예. 네. 카톡방 참여자인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그 2016년에 이제 음주운전 이태원에서 걸렸는데 네. 그때 최종훈하고 당시 한남 파출소 직원들 16명에 대한 통화 내역 그리고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네.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혀낼 게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 최종훈 씨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 소설을 썼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 최종훈 씨는 자신이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됐거든요, 경찰도.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이 단속에 걸렸으면 그는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근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인 걸 뒤늦게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고 뭐 돈 200만 원을 주니 무마해달라는 것도 뭐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고 네. 통화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예.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거는 무슨 민원인 관리 차원에서 보냈다. 근데 민원인 관리라는 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얘기하지 범법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네. 자, 이게 최종훈 씨가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훈 씨는 두 사건 모두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1월과 3월 모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유력한 그런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소환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구와 홍천건이 지금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제 대구 건은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 고소인 자격의 그 여성을 진술을 확보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최종훈 씨 또 정준영 씨 그 참가자들은 다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자, 이번에는 마약 수사 얘기, 네. 특히 박유천 씨 얘기를 네, 좀 네, 해보죠. 오늘 영장 신청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이 다른 거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건데요. 예. 그 황하나 씨의 진술만으로는 체포하거나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오늘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계속 나오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황하나 씨의 진술 네. 그리고 마약 계좌로 의심되는 그곳에다가 입금을 한 내역 그리고 몇십 분 뒤에 어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가져간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여기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국가수에 의뢰한 모발 채취에 대한 감정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받고서는 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동안 바뀐 사정이 없는데 갑자기 황하나 씨와의 네. 대지를 번복을 하고 안 네네. 하기로 하고 네네. 그리고 구속영장을 지금 정황 증거만 가지고 신청을 한다. 네네. 이게 좀 궁금했는데 네. 마약 검사 정식 결과가 나왔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용은 확인이 안 됐고요. 네, 보통 그 마약 그 의뢰를 하면 네.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 검사를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4월 17일 날 박유천 씨가 처음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그때 채취한 것을 엿새 만에
분석을 해서 결과가 오늘 나온 거죠. 그 다리 털을 그렇죠. 채취했다는 게 그거죠? 네, 한 50수 채취를 했는데 거기에 네. 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앞서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질 조사가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네네. 대질은 보통 어느 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박유천, 황하나 씨의 진술이 엇갈릴 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진술에 의존해야 될 때 두 사람을 불러서 서로 상반된 그 시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계속 네. 질문을 유도하면서 정답이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좁혀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대질 조사인데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거부를 해도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둘이 주장을 그냥 끝끝내 유지해 버리면 네. 뭐 더 진척을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데 수사기법인 그 거죠? 경찰 쪽에 좀 알아보니까 대질 조사가 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유도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 네. 말이 엇갈리거나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술을 자꾸 번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질 조사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이번 주에 황하나 씨와 박유천 씨를 대질 조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대질 조사는 필요 없게 됐다. 그러니까 감식 결과가 뭐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어떤 건지는 대충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양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제모 논란은 일종의 해프닝인가요? 아, 그것도 이미 이제 네. 증거가 채취된 상태에서 실효 네. 대상이 채취된 상태에서 네. 제모를 한 거면은 네, 네. 증거 인멸 의도로 의심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가장 쉽게 감정 결과가 나오는 게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이 이제 사람 몸 중에서 제일 길지 않습니까? 네. 그 한 달에 한 1cm 자라니까 5cm면 5개월 전, 10cm면 10개월 전에 마약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강하게 염색을 하거나 탈색을 하면 감정 결과에 마약 흔적이 나오지 않죠. 네. 그럼 이제 다른 곳을 제모하지 않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100% 제모를 하지 않은 이상은 어디선가에서는 단서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털이 짧은 곳에서는 감식해서 밝혀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염색은 이미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염색을 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네. 자, 끝으로 가수 승리에 대한 질문 하나 네네. 하겠습니다. 뭐 소환을 또 하는 거 봐요? 네, 승리 씨가 뭐 횡령 혐의도 받고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받는데 이번 주에 소환되는 이유는 이제 성매매 알선이고 지난 네.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팔라완섬 필리핀의 섬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 알선을 했다도 알선, 있고 네. 또 그 전에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술, 여성들의 진술 그리고 유흥업소에 입금된 내역 이걸 다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 본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는 아마 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네, 그럴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 더 사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네, 방금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 저는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또한 이를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의총장 출입 거부로 당의 의원들에게 마지막 편지의 형식으로 간곡하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렸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문재인 정권 좌파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패스트트랙을 결사 저지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애초에 공수처 법안과 비례 확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의 다름 아닙니다.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그렇다면 만약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을 다시 만들 것입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옥상옥 사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마치 무슨 개혁 마냥 둔갑되어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에 기소권 부여 여부는 100을 사기치냐 50을 사기치냐는 그런 차이만큼 무의미하고 어처구니 없는 논점에 불과합니다. 비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처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선거법은 개임의 룰로서 주요 정당들 사이에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